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엄마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도 아저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돈 없이 뭘 하겠어. 세상은 현실이야.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며 3조 원이 넘는 재산을 만들었죠. 그런데 68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 많은 돈도 단 하나 가장 소중한 것은 살릴 수 없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지만 지난 5년간 저는 그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늙은 아비일 뿐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저는 정확히 그 시간에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아들 준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5년 260주 1825일. 준호 없이 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숨만 쉬었어요. 회사 일도 전부 맡겨버렸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준호 방문을 쳐다봤어요. 혹시 문이 열리고 아빠, 나 출근해요라는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2년째부터는 조금 나아졌어요. 아니, 나아진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회사에 다시 나갔고 사람들을 만났고 웃는 신용도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준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준호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 그게 제 집이었어요. 준호는 5년 전 봄 3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10시 35분. 그 시간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새겨져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던 놈이 인도로 돌진했고 퇴근길에 걷고 있던 제 아들을 그대로 덮쳤어요. 목격자들 말로는 준호가 길 건너던 할머니를 밀쳐내고 본인이 차를 맞았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먼저 생각한 거죠. 병원에서 받은 전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운전기사한테 소리쳤죠. 병원 빨리. 차가 달리는 내내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근데 병원 도착해서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뇌사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준호.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죠. 제가 아는 준호가 아니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일 뿐이었어요. 준호 엄마는 준호가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 말기였어요. 투병 3년 만에 갔죠. 그때 준호가 엄마 병실에서 매일 기타 쳐줬던 게 기억나요. 엄마 아프지 마. 내가 노래 불러줄게.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낸 아이가 20해 뒤에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저는 준호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사업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준호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노숙인 쉼터에서 일했어요. 제가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했죠. 아빠, 나는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아. 그게 준호였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먼저 갔어요. 병원에서 장기기증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준호가 평소에 말했었거든요. 25대였나. 아빠, 나 장기기증 신청했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쓸 수 있는 거 다 써. 그게 의미 있는 거잖아. 25 청년이 무슨 죽음을 생각하느냐고 저는 웃어넘겼었는데 그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서명은 했지만 그 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동의서에 사인하는 게 준호를 완전히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펜을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려줬죠. 그리고 겨우, 정말 겨우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수.
그 서명 하나로 준호의 심장은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게 될 거였어요. 준호의 간은 다른 누군가를 살릴 거였고요. 신장도 각막도 모두 누군가에게 갈 거였죠. 근데 저는 수혜자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아들의 심장으로 숨을 쉬는지, 누가 제 아들의 간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아는 순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 코디네이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수혜자 가족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남을 주선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편지도 왔고요. 다 거절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요. 알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준호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준호만 불행하게 간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2020년 11월 첫째 주. 가을 단풍이 한창이던 때였죠. 아침 9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검은 정장을 입고 묘지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죠. 5년간 같은 루트였어요. 강남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용인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준호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매주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 일, 날씨, 뉴스 아무거나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였지만 그게 위로가 됐어요. 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양옆으로 다른 묘들이 줄지어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낙엽이 바삭바삭 밟히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묘는 공원묘지 중앙쯤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죠.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깔끔한 비석. 거기에 강준호의 묘라고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간단하게 했어요. 준호도 화려한 거 싫어했거든요. 비석 앞에는 작은 꽃병이 있고 저는 매주 새 꽃을 가져와 꽂았어요. 그날도 하얀 국화 5송이를 준비했죠.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한데 그날은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같은데 또렷하지는 않았죠. 저는 발걸음을 늦췄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준호 묘를 찾은 건가 싶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가 선명해졌습니다. 준호 묘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아니, 2명이었어요.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였어요. 저는 20m쯤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준호한테는 친척도 없고 조카도 없는데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증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묘를 잘못 찾은 건가? 아니면 준호가 생전에 도왔던 아이들인가? 그것도 아니면. 숨을 고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쌍둥이 소녀들이었어요. 7살쯤 돼 보이는. 똑같이 생긴 얼굴에 한 아이는 빨간 패딩을, 한 아이는 노란 패딩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둘 다 단정하게 묶었고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가끔 들썩였어요. 우는 건가? 저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바람결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맑고 어린 목소리. 마치 외운 것처럼 똑같은 리듬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어요. 좀 더 가까이 갔죠. 3m쯤 떨어진 곳까지. 그제야 들렸어요.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한테 살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우리 엄마 잘 지켜봐 주세요. 엄마도 아저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살 기회를 줬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이 아이들이? 아이들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어요. 울먹이는 게 확실했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렸죠.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갔나 봅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컸어요. 바삭하고. 그 소리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이 큰 눈,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 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아이들도 놀란 듯 저를 바라만 봤죠. 무섭거나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궁금한 듯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아이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누구 찾아오셨어요? 공손한 말투였어요. 예의 바른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목이 메어서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여러 번 했어요.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응, 여기 있는 강준호가 할아버지 아들이야. 여기가 우리 아들 묘야. 순간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손이 떨리고 온몸이 굳었어요.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보더니 다시 서로 보더니 그러고는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용하게 우는 게 아니라 몸을 떨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죠. 저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니? 미안해,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빨간 패딩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죠. 작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준호 아저씨 아빠예요? 진짜 아빠? 그래. 내가 강준호 아빠야. 근데 너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물어보기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너희는 우리 준호를 어떻게 알아? 노란 패딩 아이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끊겼어요. 준호 아저씨가 저희한테 심장이랑 간을 주셨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고 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묘비의 손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뭔가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다가 다시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너희한테 장기를? 빨간 패딩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네, 저는 심장을 받았어요. 제 이름은 서아예요. 얘는 제 동생 서윤이고 서윤이는 간을 받았어요. 서아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요, 여기 준호 아저씨 심장이 뛰고 있어요. 노란 패딩, 서윤이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3살 때 엄마 말로는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서윤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맨날 얘기해줘요. 누군가 모든 걸 잃으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 버티지 못하고 비싼 코트고 뭐고 상관없이 낙엽 더미 위에 그냥 털썩 앉아버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흐르더니 나중엔 소리내서 울었어요. 어른이 68 노인이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었죠. 준호가 너희를 살렸구나. 우리 아들이 너희를 살렸어. 서아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축축한 땅인데도 그냥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 아저씨 아빠 울지 마세요. 서윤이도 반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준호 아저씨는 천사래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정말 자세히 봤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볼에 핏기가 돌았고 눈이 맑았고 숨소리가 또렷했어요. 이 아이들이 준호 덕분에 살아있다니.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급한 목소리였어요. 걱정이 가득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복 위에 낡은 외투를 걸쳤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여자가 가까이 와서 상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낯선 남자 옆에 앉아 있고
그 남자는 울고 있고. 엄마! 서윤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이 할아버지가 준호 아저씨 아빠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아저씨의 아빠. 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발짝 물러섰어요. 손이 입으로 올라갔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민수 회장님이세요? 저는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여자가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이들도 양옆에서 밀어줬고요. 셋이 힘을 합쳐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들 엄마예요. 서아, 서윤이는 회장님 아드님 덕분에 살아있어요. 겨우 일어선 저는 그 여자를, 박수연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요. 제가 회장님을 알아본 건 사진 때문이에요. 수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이런 기적을 준 가족이 누군지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봤습니다. 수연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증자 가족 측에서 수혜자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만남도 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건가요? 네, 대신 매주 여기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죠. 5년 동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5년 동안 이 가족도 매주 준호 묘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여기 와서 혼자 얘기했어요. 준호 씨한테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쌍둥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자세히 봤어요. 건강해 보였어요. 생기가 넘쳤고 눈이 반짝였죠. 서아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의 심장. 5년 전 준호 가슴에서 뛰던 그 심장이 지금 이 아이 가슴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서윤이는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섰고요. 준호의 간 일부로 살아가는 아이.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준호 장기를 받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줄 수 있겠소?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벤치를 가리켰어요. 저기 앉으시겠어요? 우리는 묘지 한쪽에 있는 나무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휘청거렸고 수연 씨가 팔을 잡아줬어요.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제 양옆에 앉았고 수연 씨가 마주보고 앉았어요. 애들이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수연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28주에 태어났어요. 너무 일찍 나와 인큐베이터에 2달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미숙아여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하고 간에 선천적 결함이 있었어요. 서아는 심장 판막에 기형이 있었고 서윤이는 간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죠.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근데 3살쯤 되었을 때 둘 다 급격히 악화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아는 심장 이식, 서윤이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쌍둥이 둘 다한테 맞는 장기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하고 조직 적합성도 맞아야 하는데 그게 한 명도 찾기 힘든데 둘 다라니. 수연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때 싱글맘이었어요. 애들 아빠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떠났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혼자였죠.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애들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많이 힘드셨겠소. 매일 애들이 약해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서아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았고 서윤이는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밥도 못 먹었어요. 병원비는 천문학적으로 나왔고요.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밤마다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기적이 온다는 건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장기를 기증한다는 건 그 사람 가족은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죽던 날,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어요. 수연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15년 4월 23일 밤 10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매치가 됐대요. 둘 다요. 서아도 서윤이도 같은 기증자한테서 필요한 장기를 받을 수 있대요. 같은 기증자요? 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00만 분의 1 확률이래요. 쌍둥이가 같은 기증자한테서 필요한 장기를 다 받는다는 게 혈액형도 맞고 크기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하다고. 수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회장님 아드님이었어요. 준호 씨가 저희 애들이랑 같은 혈액형이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했다고요. 의사들도 처음 보는 경우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준호가 죽은 그날, 2015년 4월 23일, 제가 병원에서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순간, 다른 병원에서는 이 아이들이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이 가족은 모든 걸 되찾았던 거죠.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바로 했어요. 서아 심장 이식 수술이 8시간 걸렸고 서윤이 간 이식은 6시간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만 했어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가슴이 따뜻해였대요. 서윤이도 덧붙였어요. 저는 배가 안 아파라고 했대요. 수연 씨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어요. 애들이 살았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회복은 잘 됐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거부 반응도 있었고 감염도 왔고요. 근데 애들이 이겨냈어요. 6개월 지나면서 안정됐고 1년 지나니까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지금 제 옆에 앉아서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을요. 지금은요? 정말 건강해요.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는 것 빼고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유치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뛰어놀고요. 회장님. 수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드님은 우리 애들 목숨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저도 살렸어요. 당신도요? 저는 그때 의료비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빚이 수억 원이었거든요. 간호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집도 팔았고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렸고 그래도 모자랐어요. 수연 씨가 흐느꼈어요. 슬픔 때문에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애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식 덕분에 애들을 되찾았어요. 빚은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애들이 살았다는 거였죠. 애들이 자라는 걸 보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준호 씨가 주신 선물 같아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서아가 제 코트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할아버지. 그 호칭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그래 말해봐. 가끔요 아주 조용할 때요.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심장 소리가 느껴져요. 서아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쿵쾅 쾅쾅 이렇게요. 그럼 따뜻하고 안전한 기분이 들어요. 무섭거나 슬플 때도요. 심장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요. 엄마는 그게 상상이래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호 아저씨가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지켜보면서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서아가 제 품에 안겼고요. 그러자 서윤이도 끼어들었고 수연 씨도 합류했어요. 우리는 묘지 벤치에서 준호 묘 앞에서 낙엽 사이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는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 안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기억 속에만이 아니라 진짜로요. 강준호 씨 얘기도 해주시겠어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저희는 강준호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몰라요. 신문 기사로만 봤죠.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심장이랑 간을 준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얘기부터 했어요. 3살 때 처음 기타 만졌던 것. 5살 때 엄마 무릎에 앉아서 노래 배웠던 것.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아이 도와줬던 것. 엄마 병간호하던 얘기도 했어요. 10살짜리가 병실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줬던 것.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 그러다 결국 제 품에서 엉엉 울었던 것. 중학교 때 밴드 만들어서 공연했던 것. 고등학교 때 자작곡 만들었던 것. 대학 때 노숙인 쉼터 봉사 시작했던 것. 준호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죠. 근데 싫다고 했어요. 왜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대요. 사람 돕는 일이요. 졸업하고 바로 노숙 청소년 쉼터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적고 힘든 일인데 행복해했어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준호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응, 아주 착했어.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 거절도 못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줬어. 서아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주신 거네요. 그래. 준호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준호가 형편없는 아재 개그를 좋아했던 것. 낚시 갈 때마다 꼭 라면 끓여 먹었던 것. 아빠인 제가 힘들 때 등 두드려줬던 것. 준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지. 왜 하필 우리 아들이냐고. 왜 그렇게 일찍 가야 하느냐고. 5년 동안 계속 물었지. 왜냐고.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야 알 것 같네. 준호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었네. 너희를 살리는 그게 준호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였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익명재단을 만들어서 수연 씨를 지원했어요. 의료비와 집을 마련해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시간을 줬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갔고 생일마다 선물을 줬고 명절마다 함께 했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6개월쯤 지나서 저는 수연 씨를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들을 위해 강준호 재단을 만들어 소아 장기 이식 가정을 돕고 싶은데 수연 씨가 운영해 주셨으면 해요. 수연 씨가 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2021년 5월 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수연 씨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재단을 맡았죠. 1년 만에 100가족을 도왔고 지금은 수백 가족을 돕고 있어요. 서아는 음악에 빠졌어요. 기타를 배우고 작곡도 시작했죠. 서윤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첫 만남 5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묘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재단이 도운 가족들이었어요. 12살이 된 서아와 서윤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서아는 기타를 들고 서윤이는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준호 아저씨한테 드리는 노래를 부를게요. 제목은 선물이에요. 서아가 기타줄을 튕겼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노래했죠. 노래가 끝났을 때 모두가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울면서 손뼉을 쳤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틀렸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넌 살아있더라.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영원히. 서아는 침대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아저씨. 열심히 살게요. 준호의 심장이 답하듯 뛰었어요. 어떤 선물은 정말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순간, 상실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런 기적을 만나셨나요? 장기기증.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인생 시네마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